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이론 118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열심히 배운 거 먼저 통화가 있었고요. vs 통화 대용증권이 있었죠. 통화 대용증권. 자, 통화는 우리가 지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화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증거는 이런 지폐나 주화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 우리 각종 수표가 있었다. 여기 각종 수표 안에 예외가 있긴 하죠. 그게 뭐냐면 부도, 음과 수표. 부도난 건 현금이 아니죠. 그 다음에 미래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면 현금이 아니다.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채 만기 이자표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있냐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있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 이런 거를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요거가 이제 가불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표라든가, 증치, 그 다음에 인지, 이런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1번. 자기압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직원 가불금. 여기 딱 걸렸네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여기 중요합니다. 결산일 현재 이러면 안 돼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판매 조건부 채권 여기 들어왔네요. 유가증권에 들어갔죠.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유동부채가 많으니까 우리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자 했어요.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딱 4개,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앞뒤로 장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비유동부채였다. 근데 앞뒤에 장기가 들어가도 예외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동성 장기부채. 자,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는 최초의 장기차입금으로 돈을 빌려왔는데 이게 상환할 날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다는 걸 알리는 계정이잖아요. 얘는 유동부채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보증금. 이렇게 4개만 외우시고 뺀 나머지는 유동부채다. 이렇게 외우셔야죠. 그래서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맞고요. 여기 4개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외상매금, 선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맞아요. 그런데 장기차입금 여기 들어와 있죠. 장기차입금, 장기 들어와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네, 비유동부채 얘네 둘이는 빼고 이렇게 하면 400에다가 750에 150을 더하면 답은 900.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정의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돼야 되고요. 장기간 사용되죠.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은 1년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자산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영업활동을 쓰기 위해서 토지를 샀대요. 맞네. 유형자산.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샀대요. 여기는 땡이죠. 왜? 판매를 목적으로 사는 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요. 제품을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기계장치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은 맞았고요. 4번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럼 사채를 우리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 할인 발행만 한번 해서 한 번만 딱 해볼게요. 자, 사채 할인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할인 발행.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자율이 12%를 준다는데 우리 회사의 액면에 사채 겉면에 써준 건 10%를 준다고 써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죠. 투자를 안 하겠죠. 왜냐면 시장이 더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할인 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해볼게요. 대변에 사채를 발행하는 건 항상 액면으로 하셔야 돼. 회계에서 액면은 사채와 자본금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몇 장, 그리고 액면은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한 장 발행할 거고, 액면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100만원. 100만원을 이렇게 빌린다. 그런데 돈은, 현금은 95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그쵸? 그럼 제가 이제 할인 발행을 한 거죠. 차변에 5만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달, 이게 3년짜리 채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3년짜리 채권. 그럼 3년이니까 매년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유효이자율법을 계산하는 건 장부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 곱하기 시장이자율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효이자율법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장부금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시장이자율. 네, 시장이자율. 부분 또 뭐야? 자, 장부금액이 지금 요거예요. 최초 발행할 때 요 받은 발행가액이죠. 이 발행가액이 회사의 장부금액입니다. 사채의 장부금액. 그럼 사채의 장부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냐? 95만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아닌 지금 회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은 12%. 요걸 계산하는 게 우리가 1년에 이자를 줘야 할 그 최초 1차 연도에 이자를 줘야 할 금액이에요. 65만원 곱하기 0.12 11만 4천원. 11만 4천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요. 요때 우리가 이 이자가 매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자가 매년 증가를 합니다. 할인 발행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요약지로 외우라 한 게 있었어요. 3차년도까지 지금은 다 못하고 일단 핵심만 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자 비용. 두 번째가 액면 이자. 세 번째가 상가액. 네 번째가 장부금. 꼭 외워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할인 발행을 했을 때와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얘네들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자, 이자 비용은요. 이렇게 첫 해는 11만 4천원인데 둘째는 더 올라가요. 증가가 되고요. 액면 이자는 우리는 항상 이 사채 액면에 우리 회사의 겉면에 적어준 10%를 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상가액은 이 우리가 11만 4천원이 여기 첫 해가 이제 이자가 14,000원이 상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서 상각이 돼요. 상각이란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지워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도 늘 증가가 되죠. 장부 금액은 당연히 이자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장부 금액이 컸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라 얘도 증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증 발행을 하는 거니까 할증 발행은 뭐겠어요? 감소, 반대가 일어나겠죠. 근데 액면 이자는 늘 똑같아요. 일찍. 그다음에 상가액은 언제나 증가가 되는 거고 장부 금액은 이자가 감소했으니까 장부 금액도 감소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이렇게 반대 방향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면 이자는 늘 일정이잖아요. 그쵸? 요건 알겠어. 항상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거 얘는 상가액이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얘는 감소할 것 같은데 얘는 감소 안 하고 상가액은 늘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진도가 나왔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채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는 발행가액이 할증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사채 할인 발행되는 경우는 사채 장부가액은 할인이니까 사채 장부가액은 증가해서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2번은 틀렸고요. 할증 발행되는 경우 액면 이자는 매년 어떻게 돼요? 액면 이자는 일정하다. 맞았고요. 액면은 늘 일정해요. 아까 할인이 되면 상장부가액도 증가하고 이자도 증가하고.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 유효이자는 만기에 매년 증가한다. 아, 할인이니까 증가해요. 증가. 할증은 감소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상가액은 늘 증가한다.
잘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자본에 영향을 미친 거래라는 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던가 회사의 수익이나 비용의 거래가 있으면 되죠. 수익은 자본을 플러스하는 기능이고요. 비용은 자본을 마이너스하는 거래죠. 자, 1번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 그러면 건물이 들어오고 보통예금이 나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본의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1번은. 2번에 보통주 만주를 액면 5,000원, 주당 11,000원에 증자했대. 잘 모르겠고 무튼 대변에 자본금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할인 발행을 하든 증자를 했다는 건 자본이 증가합니다. 영향을 미쳤고요. 자, 회사가 광고 선전비를 줬다. 그쵸?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 이거는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0만 원에 매각했대요. 뭐를? 1,500짜리를. 그럼 500이 손실 났죠. 이것도 비용이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니까 자본이 마이너스 되고 자본이 마이너스 되고 자본이 플러스 되는데 요것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 재무회계 5문제를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5문제.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그래프 우리 이거 해봤잖아요. 이렇게.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건 뭐죠? 네,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건 고정비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네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변동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프에서 준고정비 가 여기 3번이 맞네요. 1번 틀렸고 2번은 중고정 아니고 변동비가 돼야 되니까 틀렸네요. 자, 그림 다 알고 계시죠? 꼭 외우셔야 된다. 원가 행태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7번. 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관련 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다. 아니요. 관련 원가가 아니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관련 원가는 이렇게 해야죠. 이게 지금 비관련 원가는 이 문장이 매몰 원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은 관련 원가가 아니라 비관련 원가예요. 됐죠? 그래서 7번은 1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 거래는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T 계정을 제가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 T 중에서 2번 T는 원가 명세서고 3번 T는 손익계산서 우리가 서식이니까 이렇게 손익계산서 서식은 원가 명세서에는 영향을 먹지 않죠. 이게 원가 명세서의 최종 목적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는 원재료랑 제공품은 영향을 끼치고요. 제품은 영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품의 기초, 기말, 매출원가 이런 거 나오면 오답인 거예요. 자, 해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제품 나오면 됩니다. 매출원가 나오던가. 원재료 영향을 미쳐요. 제공품 영향을 미쳐요. 임금, 노무비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품, 이거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은 2번. 이 문제 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 9번.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어 가공원가는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되었대.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점 해봅시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초제공품의 완성량의 차이 맞습니까? 여기 예를 들면 제가 T를 한번 갖고 올게요. 요 차이잖아요. 이게 우리 종합원가에서 이게 평균법이고 이게 선입선출법이죠. 요 차이가 둘이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차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완성도 차이. 그래서 1번 답은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 평균의 원가 배분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기말 제공품은 이렇게 하나,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맞았고.
3번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높대요. 자, 이게 실제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기말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했대. 그럼 여기다 해보면 되죠, 우리가. 여기다가 기말에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완성도를 20%로 했고, 이거보다 더 높게 해보겠습니다. 100개. 기말의 완성도를 30%. 그럼 이렇게 높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공비에 여기 들어가면 20%를 했을 때는 220개고 30%를 했을 때는 30개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번 단계가 총 원가가 둘 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총 원가가 100만 원이 발생했다. 근데 여기 20% 했을 때는 20개로 나눠야 되고 100만 원으로 했을 때 여기는 분자가 이제 30개가 되니까 더 커졌잖아.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낫겠죠. 이게 더 낮아. 그쵸? 보실래요? 100만 원. 100만 원. 나누기 20개 하시면 5만 원. 100만 원. 나누기 30개. 이러면 33,333원.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작아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네. 높게가 아니라 낮게 해야 되니까 1번이에요. 아니, 3번이에요, 3번. 얘는 제가 잘못했어요. 요 색깔로 해야 돼요. 답을 요 색깔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문제 4번. 예, 공정품은 검사 시점에 측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원가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당사는 두 개의 제조품을 가지고 제품 A와 B에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당해 제조 부문별 예산 제조 간접비의 원가가 제조 부문 A는 120만 4천원, 제조 부문 B는 3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A의 생산량은 300개래요. 제품 A의 생산량.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래요. 제품 한 개당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대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부분 A의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했습니다. 아, 그럼 요거 A만 하래요. A. 맞죠? 그러면 제조 부분 A. 맞습니까? 제조 부분 A.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 보셔야 되겠죠? A하고 B 중에서 그럼 A는 생산량이 몇 개예요? 300개. B는 생산량이 몇 개예요? 400개. 이렇게. 그래야 계산이 되니까 는 여기가 4, 30이니까 1200. 요거는 5, 4, 20이니까 2만. 이렇게 되나요? 2000.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조 부분 1의 예정 배부율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정 배부율 구하는 공식 아시죠? 예정 배부율은 제조 예정 쓸게요.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을 예정 제조 간접비 옆으로 써야 되겠다. 예정 총 배부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 아시죠? 예정 배부를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총 제조 간접비가 아까 제조 부분 1만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네요. 102만 4천원. 2만 4천원 나누기 예정 총 배부 기준 이게 1200에다가 2000을 더하면 3200 이렇게 나누시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102 2만 4천원 나누기 3200 그러면 320개 그렇죠? 320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가 끝났고 세법.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자, 1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되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뭘 발행해야 돼요? 예, 영세율 세금 계산서. 영세하면 이 구매 확인서나 로컬 LC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접 수출하는 것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미용업, 욕탕, 이와 유사한 직업 또는 노점 행상 이런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죠. 운수업 면제죠. 여기에 예외는 우리가 전세버스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맞죠?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이런 거 세무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다. 다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암기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했습니다. 그럼 의제 매입세액이 뭐냐면 원래는 매입이 안 되는데 내가 매입으로 의제 간주해 줄게 하는 거죠. 면세 농축산물, 면세 농산물을 사와서 이걸 제조 가공하는 제조업자, 가세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의제 매입세액이죠. 따라서 간이 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안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왔으니까 간이 과세자는 세금을 혜택을 많이 주니까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고요. 그다음 대손세액 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다 안 해주고 환급도 안 해줘요.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간이과세자는 안 되고요. 자, 한정식집이 요식업, 음식업이잖아요. 음식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그렇죠. 해주죠. 법인사업자니까 몇 분의 몇 해줘요? 6분의 6. 개인 음식업은 108분의 8. 그쵸? 면세사업자는 안 됩니다. 가세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소매업 운영하면 의제매입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3번은 최초에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했대요. 자, 그런데 일반 가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그랬어요. 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가세자. 잘 보세요. 우리가 2024년 처음에 간이과세자 정의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이거였다가 계속 이제 바뀌어요. 이제 4,800만원에서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8,000만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24년 7월부터 개정이 돼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는 이제 간이과세자다. 이렇게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7천만 원, 9천만 원. 그런데 24년에는 1억 400이 넘어갔네. 그쵸? 그러면 24년도에 이 사람이 일단은 간이과세자였으니까 간이과세자는 가세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언제 갖다 내는 거다? 잠깐만요. 가세 기간이 이거고, 요걸 신고 납부하는 게 신고 납부가 익년 1월 25일. 맞습니까? 1월 25일.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이 1월 25일 날 24년도에 대한 걸 25년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딱 나오는 시점에 1억 400이 넘은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모르니까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너희는 일반 과세자다 이 소리죠. 지금 신고할 때는 이걸 하고 다음 연도부터 25년 7월 달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네, 됐죠? 네, 그지? 그다음 14번. 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나왔습니다. 기타 소득. 자,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 자,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건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봐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답은 사업소득이니까 답은 1번. 뇌물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기타 소득 맞아요. 여러분, 기타 소득의 정의가 뭐예요? 이배삭은 연, 그 다음에 태양에 속하지 않은 일시우발적인 우리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기타소득이고요. 우리 이거 고용관계 없는 이게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 그쵸? 자, 이 교수님이 강연을 했대요. 그럼 일단 해봅시다. 세무회계과 교수님이 국세청에 가셨어요. 자, 기타 소득으로 강의를 한번 해주고 얼마를 받았대요? 강연료 12만 원을 받으셨대요. 기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12만 원. 이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세청에 가서 강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60%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셔야죠. 국가가 60%에 해당합니다. 자, 60% 추정 필요 경비를 빼주니까 자, 12만 원에 60%를 계산해야 돼요. 자, 12만 원에 60%, 12만 원 곱하기 0.6 이렇게 하니까 72,000원이네요. 72,000원.
72,000원.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되죠. 40%를 계산하라는 소리야. 40%. 72,000원을 빼면 48,000원. 맞나요? 예, 8,000원이고, 네. 자, 맞나 보자. 자, 이렇게 12만원 곱하기 0.4. 48,000원. 이게 이 사람의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국세만 하면 20%. 너 내가 과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배웠죠? 과세 최저한.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자 세금에 내가 징수할 금액이 너무 작아서 거기에 딱 걸렸다는 소리예요. 작아서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기타 소득은 5만 원. 그리고 이때 로또 복권은 얼마다? 네, 2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맞았죠?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그쵸? 이게 총수익 금액. 요게 필요경비. 됐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경비가 80% 추정 필요경비가 있고 60%가 있고 실제 경비가 있었다. 맞죠? 그리고 원칙은 20%다. 세율이. 그리고 과세 최저한에 걸리는 건 5만 원 이하이고 예외적으로 복권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15번이 이제 이것도 배웠는데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종합소득 금액은 2배, 자, 2배, 4근, 연기. 여기까지만 우리가 뭐 한다? 서로 종합소득 합산해서 계산한다. 통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2배, 4근, 연기만. 그럼 결론은 양은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럼 여기에 통산할 때 보면 종합소득 금액할 때 너는 따로. 그 다음에 태 있고 양도소득 있나 볼까요?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 빼고. 그럼 근로소득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업소득이니까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결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손은 사업소득이 결손이 나는 것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자기들의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용만 통산할 때 있다. 서로 자기들끼리만 통산한다. 맞죠? 다음 해부터 서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2월 결손금은 공제해주겠다. 얘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2월 결손금 우리가 언제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15년까지 결손을 2월 결손해주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400에다가 800을 더하면 1200이네요. 1200인데 주거용 임대부동산에서 마이너스가 300 났으니까 얼마가 우리가 통산이 돼서 되는 거죠? 900, 200, 여기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2배삭은 연기고요. 자, 이때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면 결손 순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근연기 2배 이렇게 되는 거고 2월 결손금의 순서는 뭐야? 이러면 부동산 임대는 안 해주고 주거용일 때 사근연기 2배 이렇게 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9의 이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